야, 파이프 들고 덤벼봐! 내 동생 건드린 순간부터 너희 인생은 끝났어? 뭐래 이 미친년이? 우리가 그깟년 때문에 떨 줄 아냐? 순간 골목이 숨을 멈췄다. 빗물 자락 아래 조폭들은 피식 웃으며 욕을 내뱉고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어 금소금이 튀어오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눈빛만은 이미 복수로 잠겨 있었다. 서하영. 겉으론 단란주점 직원. 그러나 조직도 몰랐던 국정원 특수요원. 그리고 오늘 23년 동안 사라졌던 동생을 이 지옥 같은 조직 안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린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전부 무너뜨릴 차례다. 조폭 하나가 욕설을 내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공기가 찢어졌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여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비밀청사. 새벽 5시의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하영은 훈련복 차림으로 지하 체력 단련실에 들어섰죠. 28 국정원 특수요원. 서늘한 눈매와 절제된 동작이 인상적인 여자였습니다. 하영은 러닝머신 위에 올라 속도를 높였습니다. 1초도 헛되이 쓰지 않는 움직임, 그것이 하영의 방식이었죠. 1시간의 훈련을 마친 하영은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죠. 감정 없는 표정, 필요한 말만 하는 입술. 동료들은 하영을 두고 기계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영은 그런 평가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침 8시 브리핑룸에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영은 맨 앞줄에 앉아 상관의 지시를 기다렸죠. 옆자리 동료 박민수가 하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영 씨, 어제도 야근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요. 하영은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죠.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하영은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오늘도 기계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선배 요원 김정호가 하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하영 씨, 요즘 퇴근하면 어디 가요? 회식 자리에도 안 나오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매일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정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기색을 읽었기 때문이죠. 하영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 하영은 청사를 나섰습니다. 내곡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로까지 1시간 남짓한 거리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영은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죠. 한 아이의 머리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구로역에서 내린 하영은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주변과 달리 이 골목만은 시간이 멈춘 듯 했죠. 90년대 그대로의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벗겨진 벽돌 담장, 녹슨 철문, 삐걱거리는 슬라이드 미끄럼틀. 하영은 사랑의 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20년도 더 된 놀이기구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마당 한편의 벤치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하영은 철문 앞에 서서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의 얼굴, 그중
작은 아이의 머리에 달린 노란 리본. 하영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서준태는 5살 하영의 손을 꼭 잡고 달렸죠. 3살 유리는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괜찮아, 하영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 아버지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영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버지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죠. 골목을 돌고 또 돌아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영아, 잠깐만 여기 있어.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유리는요? 유리도 여기 있을 거예요? 유리는 아빠가 데리고 있을게. 하영이는 여기서 기다려. 알겠지? 하영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유리가 아버지 등 위에서 울먹였습니다. 언니, 언니도 같이 가. 유리야, 언니 금방 올게. 울지 마. 하영은 유리의 머리에 달린 노란 리본을 만졌습니다. 아버지는 유리를 업은 채 빗속으로 뛰어갔죠. 하영은 보육원 처마 밑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유리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유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죠. 조폭에게 쫓기던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해를 입었을 거라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하영은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18이 되던 해 하영은 군 특수부대 훈련 체계에 지원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냉정한 판단력이 교관들의 눈에 띄었죠. 혹독한 훈련을 버텨냈고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23세는 국정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영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동생 유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하영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보육원을 등졌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유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차가운 바람이 하영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하영의 그림자를 비추었죠.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빗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 유리의 울음소리.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겠다고 하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하영은 뒤척이다가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죠. 어린 시절 자신과 유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평소처럼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동료 요원들이 모여 있었고 상관이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거대한 균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요원들이 자리에 앉자 상관이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입을 열었죠. 영등포 재개발 구역을 장악한 폭력 조직 천석파. 비자금 조성, 납치, 살해까지 손대는 오래된 조폭입니다.
화면에는 영등포 일대의 지도와 조직 구성도가 떠올랐습니다. 상관이 하영을 바라보며 말했죠. 하영 씨, 이번 임무는 내부 잠입입니다. 단란주점 직원으로 위장해서 조직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비자금 흐름, 납치 피해자 명단, 가능하면 두목의 정체까지. 알겠습니다. 잠입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면 됩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위험하면 즉시 철수하고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석파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조직이었지만 오래된 조폭치고는 정보가 많지 않았죠. 두목의 얼굴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영등포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풍경이 펼쳐졌죠. 빨간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단란주점 간판, 빛바랜 글씨의 가라오케 입간판, 기름 냄새 자욱한 허름한 포장마차들. 90년대 한국이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취객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갔고 어디선가 옛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죠. 하영은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녹슨 철제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외벽, 전선이 얽힌 전봇대. 재개발이 멈춘 이 구역은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미리 준비한 위장 신분으로 단란주점 황금마차에 취직했습니다. 짧은 치마와 높은 구두, 진한 화장. 평소의 차가운 요원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단란주점 사장은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되네. 일은 할 줄 알아? 네, 예전에 다른 데서 일한 적 있어요. 좋아. 오늘부터 바로 투입이야. 손님한테 애교 좀 부리고 술 잘 따르면 돼. 하영은 능숙하게 홀에서 일하며 조직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석파 조직원들은 이곳을 아지트처럼 드나들었죠. 하영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하영은 2층 VIP룸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석파 간부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죠. 하영은 술병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죽 소파에 간부 2명이 앉아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간부들에게 술을 따르면서도 시선이 자꾸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작은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잔을 닦은 뒤 작은 손을 떨며 숨을 내쉬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하영은 귀 뒤에 작은 점을 발견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버릇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간부 중 한 명이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유리. 멍하게 서서 뭐해? 빨리 안주 갖다 놔. 죄송합니다. 유리는 허둥지둥 안주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려 접시가 덜그럭거렸죠. 간부가 혀를 찼습니다. 빚 갚으려면 똑바로 해. 어디서 굴러온 년이 건들건들이야.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유리가 조직의 빚 문제로 끌려온 피해자라는 것, 하녀이자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영은 복도에서 유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유리는 빈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하다가 하영과 눈이 마주쳤죠. 유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언니, 새로 오셨어요? 응, 며칠 전에 왔어. 너는 여기 온 지 오래됐어?
3년쯤요. 아버지 빚 때문에 끌려왔어요. 유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나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말, 정확히 그 말. 23년 전 어린 동생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죠.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영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설마, 정말 설마, 저 여자가 그 유리일 수 있을까?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그리움이 23년 만에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하영은 유리가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었죠. 귀 뒤에 점, 눈동자가 흔들리는 버릇,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는 말. 모든 것이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2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기억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래도 하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유리가 맞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하영은 의도적으로 유리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같은 공간에서 움직였죠. 유리를 관찰하면서도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유리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잠깐의 휴식 시간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 하영은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하영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 유리랑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싶은데요. 둘이 호흡이 잘 맞아서요.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왜? 무슨 이유야? 일하다 보니까 서로 말 안 해도 척척 맞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심부름도 좀 해. 요즘 일손이 부족하거든. 봉투 전달하는 거 간단한 거니까 할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영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단란주점일 뿐 아니라 조직의 심부름까지 도맡기로 한 것이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유리를 지키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천석파의 신뢰를 얻어야 유리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죠. 하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며칠 뒤 하영은 봉투를 전달하러 재개발 구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건넨 봉투는 묵직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묻지 않았죠. 돈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는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곰팡이가 핀 미닫이문, 빛바랜 삼천리 전당포 간판, 녹이 쓴 철제 셔터, 전봇대에는 색이 바랜 전단지가 너덜너덜 붙어 있었고 좁은 계단 위 2층 집에서는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가라오케에서는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 사람아 하는 구성진 노랫소리가 골목을 채웠죠. 포장마차에서는 어르신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하영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90년대가 그대로 박제된 곳 같았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이 구역만은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죠.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안 됐습니다. 봉투를 전달할 장소에 도착하자 천석파 간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담배를 피우며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한 명은 문신이 팔에 가득했고 다른 한 명은 흉터가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야, 인연이 오늘 심부름꾼이야? 얼굴값 하네. 형, 괜찮은데? 오늘 밤 데리고 놀까? 하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죠. 여기요. 전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간부 하나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하영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손에서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하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말 잘 들으면 예쁘게 봐줄게. 알았어? 오늘 밤 우리 술시 좀 들어. 거부하면 곤란해질 줄 알아.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부가 비웃으며 하영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죠. 머리가 뒤로 젖혀졌지만 하영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야, 대답 안 해? 귀 먹었어? 그 순간 하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초. 하영은 턱을 잡은 간부의 손목을 번개처럼 비틀어 잡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간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하영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간부가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렸죠. 하영은 그대로 간부의 목 뒤를 손날로 쳐 기절시켰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황급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팔 관절을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간부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3초. 단 3초 만에 두 사람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하영은 쓰러진 간부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만 챙겨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간부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하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라오케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여전히 골목을 채우고 있었죠. 하영은 천천히 단란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영은 단란주점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는데 유리의 방 앞에 도착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낡은 공책 한 권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영은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었죠.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하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어릴 때 아빠랑 언니가 있던 것 같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언니가 노란 리본 달아줬던 기억이 있다.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다. 그 리본이 왜 그렇게 예뻤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언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본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하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노란 리본. 그건 23년 전 하영이 직접 유리의 머리에 달아준 바로 그 리본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살 유리가 아버지 등에 엎여 울고 있었죠. 5살 하영은 유리의 머리에 달린 노란 리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울지 마. 언니가 달아준 리본 예쁘지? 이거 보면서 언니 생각해. 알았지? 언니 나 무서워.
나도 같이 가. 괜찮아. 언니가 금방 갈게. 약속해. 꼭 데리러 올게.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란 리본, 그건 동생에게 내가 달아줬던 바로 그거야. 유리야, 정말 내가 맞구나. 하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유리는 23년 전 잃어버린 동생이 맞았습니다. 하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유리를 이곳에서 구해내야 했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리를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죠. 하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파일이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천석파 두목에 대한 상세한 신원 정보라고 적혀 있었죠. 하영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영은 무심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석파 두목, 본명 서준태, 나이 53세, 25년 전 가족 실종 신고 기록 있음. 서준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하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서준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하영을 보육원에 맡기고 사라진 그 사람. 금방 데리러 올게라고 말하고 빗속으로 사라진 그 사람. 조폭에게 쫓기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만 들었던 그 사람. 23년 동안 소식 한 번 없었던 그 사람. 바로 천석파의 두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라고? 말도 안 돼. 하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화면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파일을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하영은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서준태에 대한 모든 기록을 검색했죠. 과거 기록, 실종 신고, 경찰 수사 내용, 조직 가입 경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서준태는 28년 전 천석파 말단 조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조직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갔죠. 결혼을 하고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준태는 조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죠. 하지만 조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임무를 강요했죠. 서준태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조직은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서준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죠. 하지만 조직원들이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서준태는 큰딸 하영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죠. 작은 딸 유리는 계속 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유리를 놓쳤습니다. 인파 속에서 유리가 사라졌죠. 서준태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딸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서준태는 조직에 붙잡혔습니다. 조직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죠. 가족을 찾고 싶으면 우리 밑에서 일해. 아니면 모두 죽어. 서준태는 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두 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천석이 되었죠. 서준태라는 이름은 지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천석은 조직 내에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냉혹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잔인했죠.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천석은 두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의 행적은 끝내 찾지 못했죠. 보육원과 경찰에 수없이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영은 파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화면에 떨어졌죠. 아버지가 나를 찾으려 했다고, 조직에 억지로 붙잡혀 있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조폭 두목이 되다니. 사람들을 괴롭히고 납치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니. 그게 정당화될 수 있어? 하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하영은 단란주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천석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2층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석파 조직원 셋이 유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한 명이 유리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인연이 천석 형님 지시를 거부했다고? 감히? 형님이 손님 모시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대요. 버릇을 고쳐줘야겠네. 조직원이 유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유리가 비명을 질렀죠. 하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 그런 일 못해요. 제발이요. 못해? 내가 감히 거부를 해? 더 맞고 싶어? 조직원이 다시 유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리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죠.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직원들이 놀라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비웃었죠. 야, 너 누군데 여기 들어와? 썩 꺼져. 하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를 내려다봤죠. 유리의 눈에는 눈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그만 건드리세요.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명이 하영에게 다가왔죠. 인연이 정말 정신이 없네. 죽고 싶어? 조직원이 하영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영은 차분하게 조직원의 눈을 바라봤죠. 그리고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직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죠.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은 무릎으로 조직원의 얼굴을 차올렸습니다. 조직원이 뒤로 낮아빠지며 기절했죠.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영은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죠. 턱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달려드는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지자 하영은 목 뒤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많은 조직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죠. 하영은 유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내 뒤에 붙어 있어요. 문이 활짝 열리며 조직원 6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죠. 하영은 유리를 자신의 뒤로 밀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영은 가장 먼저 달려온 조직원의 쇠파이프를 피하며 손목을 잡아 빼앗았죠. 그 파이프로 다음 조직원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조직원이 쓰러졌죠. 세 번째 조직원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하영은 몸을 낮춰 피한 뒤 벽을 발로 차고 공중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 근처까지 올라간 뒤 몸을 뒤집었죠. 그대로 조직원의 머리를 향해 떨어지며 발 뒤꿈치로 정수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조직원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네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하영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하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뒤꿈치로 조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찼죠.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하영은 회전하며 손날로 조직원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목이 차단되며 조직원이 쓰러졌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조직원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영은 테이블을 발로 차 한 명에게 날렸죠. 조직원이 테이블에 맞아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남은 조직원이 하영의 목을 조르려 했죠. 하영은 조직원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조직원이 바닥에 떨어지며 신음했죠. 10초. 단 10초 만에 6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하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언니 도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천석이 천천히 들어왔죠. 천석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둘러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천석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죠.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 눈빛이... 하영은 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23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석이 한 발 다가왔죠. 내 눈빛 어디서 봤지 뭔가 익숙한데. 하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석은 하영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조직 두목으로 20년을 살아온 천석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영의 움직임, 눈빛, 전투 방식, 모든 것이 평범한 단란주점 직원이 아니었죠. 천석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훈련받은 전문가라는 것을. 너 도대체 누구야? 천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조직원 몇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거짓말 마. 일하러 온 사람이 우리 조직원 9명을 단 몇 초 만에 쓰러뜨려. 게다가 그 움직임은 확실히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경찰이냐? 아니면 국정원이냐? 천석이 손짓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영을 둘러쌌죠. 하영은 유리를 자신의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한테만 하세요. 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영이 유리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왜 저렇게까지 유리를 지키려 하는 걸까? 왜 유리를 보호해? 너 둘이 무슨 관계야?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굳게 다물었죠. 천석이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잡아. 지하 창고로 데려가. 입을 열게 만들 거야.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영은 저항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죠.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영은 5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제압당했죠. 팔이 뒤로 꺾이며 밧줄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를 놔줘요. 제발. 조직원 하나가 유리의 입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유리도 함께 끌려갔죠. 하영과 유리는 계단을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낡은 철제 계단이었죠.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지하 창고는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죠. 불빛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핏자국이었죠.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녹슨 철문이 달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90년대 고문실 그대로의 풍경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영은 의자에 묶였습니다. 밧줄이 팔목을 파고들었죠. 유리는 반대편 벽에 결박당한 채 끌려왔습니다. 유리의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로 묶였죠. 유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천석이 천천히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밟는 소리가 울렸죠. 담배를 피우며 하영 앞에 섰습니다. 연기가 하영의 얼굴을 가렸죠. 이제 말해봐. 너 누구야? 경찰이야? 국정원이야? 하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석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뿜었죠. 말 안 하면 방법이 있어. 우리 조직은 입 안 여는 사람 없어. 다들 결국엔 다 토해내지.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영의 옆구리를 가격했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영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제발요. 천석이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천석이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왜 저 여자를 걱정해? 너 둘이 아는 사이야? 대체 무슨 관계냐?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저를 보호해줬어요. 제발 놓아줘요. 천석이 유리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유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때 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의 얼굴 어딘가가 낯익었습니다. 코의 모양, 눈동자의 색깔.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천석은 고개를 흔들며 하영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정체가 뭐야? 지금 말하면 고통 없이 보내줄게.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천석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 본 적이 있었죠. 오래전에 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맞지? 제발 죽지 마 언니. 천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유리의 말이 귀에 박혔죠. 언니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니. 천석이 천천히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천석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밤, 두 딸을 데리고 도망치던 그날, 큰딸 하영과 작은딸 유리, 두 자매. 천석이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술의 곡선, 이마의 생김새. 모든 것이 기억 속 큰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가 손에서 떨어졌죠.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하영이냐? 내가 하영이야?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대답했죠. 내 아버지, 저 하영이에요. 천석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섰죠.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3년 동안 찾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고문하려던 사람이었죠. 천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영아, 정말 내가 내 딸이. 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가 눈을 크게 떴죠. 언니 정말 언니야? 나 유리야, 동생 유리 기억나? 하영이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였습니다. 지하 창고, 밧줄에 묶인 채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제외했죠. 천석이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조직원들이 황급히 지하를 빠져나갔습니다. 천석은 떨리는 손으로 하영의 밧줄을 풀었죠. 하영이 자유로워지자 곧장 유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리의 쇠사슬을 풀었죠. 두 자매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리가 하영의 품에서 울부짖었죠. 언니 정말 언니야 나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유리야 언니가 늦었어. 미안해. 천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떨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하영이 천석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아버지가 조직 두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찾던 딸이 바로 제 앞에 있었는데도 몰랐죠. 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본부에 연락하려 했죠.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죠. 지하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직에서 신호를 차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국정원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천석이 말했습니다. 하영아 여기서 나가야 해. 뒷문이 있어. 유리를 데리고 도망쳐. 아버지는요? 난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었죠.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죠. 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조직원들이 너희를 인질로 잡으려는 거야. 조직원들이 지하로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죠.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유리를 자신의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이 빠르게 유리를 붙잡았죠. 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하영이 달려들었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하영을 막았습니다. 유리는 인질로 붙잡혔죠. 칼이 유리의 목에 닿았습니다. 하영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새벽이었습니다. 지하 창고는 여전히 어두웠죠.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만 뚝뚝 울렸죠. 하영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팔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조직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경계를 서느라 지쳐 있었죠. 한 명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반대편 벽에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죠. 하지만 유리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죠. 조직원들이 완전히 졸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조직원 모두 깊은 잠에 빠졌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쇠사슬을 조심스럽게 흔들었죠. 쇠사슬은 오래되어 헐거웠습니다. 벽에 고정된 고리도 녹이 슬어 약해져 있었죠. 유리는 참을성 있게 손목을 비틀고 당겼습니다. 살같이 벗겨지며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10분쯤 지나자 한쪽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유리는 숨을 죽이며 나머지 결박도 조심스럽게 풀었죠. 발목의 쇠사슬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유리는 재빨리 움직임을 멈추고 원래 자세로 돌아갔죠. 숨을 참았습니다. 조직원은 주위를 흐릿하게 둘러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잠들었습니다. 유리는 안도의 숨을 조용히 내쉬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기다린 뒤 유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유리는 하영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릉덩이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걸었죠. 언니.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유리 어떻게 결박을? 쉿, 조용히 해요. 저 사람들 깨면 안 돼요. 유리는 하영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밧줄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매듭이 복잡했죠. 유리는 땀을 흘리며 계속 풀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죠. 5분쯤 지나자 첫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유리는 계속했죠. 마침내 모든 밧줄이 풀렸습니다. 하영이 자유로워졌죠. 고마워 유리야, 정말 고마워. 하영이 유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리도 하영을 안았죠. 두 자매가 23년 만에 진정으로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영의 품에서 유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기억났어. 정말 기억났어. 뭐가? 무슨 기억? 하영이 유리의 얼굴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유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어릴 때 언니가 나한테 노란 리본 달아줬잖아. 비 오는 날이었어. 아빠가 우리 데리고 도망치던 날 언니가 내 머리에 리본 묶어주면서 이거 보면서 언니 생각하라고 했잖아. 하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리의 말에 하영의 잊어버렸던 기억도 파도처럼 되살아났죠.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뛰던 장면이었죠. 유리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하영은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머리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유리야, 울지 마. 이 예쁜 리본 보면서 언니 생각해. 언니가 꼭 찾으러 갈게. 약속할게. 3살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죠. 작은 손으로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전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따뜻하던 어느 봄날이었죠.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작은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빨간 지붕의 낡은 가게였죠. 아버지는 두 딸에게 사탕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서 아버지는 두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죠. 하영아, 유리야. 아빠가 너희 평생 지켜줄게. 아빠가 있는 한 너희한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5살 하영과 2살 유리는 사탕을 빨며 활짝 웃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직이 아버지를 쫓아왔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죠. 유리야, 나도 기억나, 다 기억나, 정말 다. 언니나 너무 무서웠어. 아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혼자였어.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제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자매는 다시 꼭 껴안았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하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출구는 계단 하나뿐이었죠. 조직원 2명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죠. 언제 깰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검은 메모리였죠. 하영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하영이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죠. 천석의 비밀이에요. 계좌 파일, 납치 기록, 살인 증거 다 들어있어요. 천석이 컴퓨터에 보관하던 거예요. 제가 몰래 복사했어요. 청소하면서 컴퓨터 켜놓은 걸 봤거든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리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해냈다니 믿기지 않았죠. 예전에 겁먹고 떨던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리, 이거 어떻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봤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겁먹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하영은 유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느꼈습니다. 동생이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죠. 유리 정말 대단해. 이걸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언니, 이걸 세상에 내야 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걸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반드시. 유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유리의 손을 꼭 잡았죠. 그래, 나가자. 함께. 우리 이제 함께 싸우는 거야. 두 자매는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조직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히고 자유를 되찾는 것.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함께 나아갈 사람이 생긴 것이죠. 23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영과 유리는 조직원들이 깨어나기 전에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유리가 앞서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죠. 하영은 뒤를 지키며 따라갔습니다. 낡은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최대한 소리를 죽였죠. 계단을 올라 1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죠. 복도 끝에 출구가 보였습니다. 붉은 비상구 표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두 자매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천석이었죠. 천석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아, 유리야. 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유리를 자신의 뒤로 밀었죠. 천석과 하영이 마주 섰습니다. 23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우리 나가야 해요. 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석은 고개를 저었죠.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영아, 나도 너희를 지키려 했어. 정말이야.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를 찾았어. 경찰서, 보육원, 병원, 고아원 어디든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천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요? 결국 조직 두목이 되셨잖아요.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게 우리를 지키려 한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조직을 벗어나면 죽는 거였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너희를 찾기 위해서는 그때 아빠의 선택은 우리를 더 큰 지옥으로 보냈어요. 언니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동생은 조직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게 아빠가 원했던 거예요? 하영이 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석은 말문이 막혔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죠. 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 양쪽에서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15명이 넘었죠. 모두 쇠파이프, 강목, 야구 방망이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석이 손을 들어 조직원들을 막았죠. 너희는 손대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형님, 전현들이 도망치려고. 닥쳐. 내 명령이야. 누구도 손대지 마. 천석이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잠시 멈췄죠. 하지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영은 주위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출구까지 가려면 조직원들을 뚫고 가야 했죠. 유리, 내 뒤에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하영이 유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하영을 믿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석이 길을 막아섰죠. 하영아, 제발 여기 남아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 아버지, 비켜주세요. 저 더 이상 아버지 딸 아니에요. 하영이 천석을 밀쳤습니다. 천석이 비틀거렸죠. 그 순간 조직원들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천석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죠. 하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영은 옆으로 피하며 조직원의 손목을 낚아챘죠. 그대로 비틀어 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파이프로 조직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죠. 무릎이 꺾이며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파이프를 뒤로 휘둘렀죠. 조직원의 옆구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신음하며 쓰러졌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직원이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영은 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죠. 복도 옆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탔습니다. 테이블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죠. 공중에서 몸을 화살표처럼 회전시키며 두 조직원의 목을 양팔로 동시에 감았습니다. 착지하면서 두 조직원을 동시에 바닥에 내리찍었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기절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원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영은 조직원의 발을 정확히 걸어 넘어뜨렸죠. 조직원이 바닥에 얼굴부터 쓰러지며 방망이를 놓쳤습니다. 하영은 방망이를 재빨리 집어 조직원의 등을 한번 가격했죠. 계단에서 더 많은 조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5명이 좁은 계단을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죠. 하영은 계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조직원을 향해 점프했죠. 조직원의 어깨를 발로 밟고 더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3층 높이까지 올라간 뒤 공중에서 몸을 뒤집었죠. 그대로 낙하하면서 발로 조직원들의 머리를 차례로 가격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조직원들. 하영은 바닥에 완벽하게 착지하며 나머지 2명도 팔꿈치와 무릎으로 제압했죠. 언니, 조심해. 유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직원 하나가 붉은 소화기를 들고 있었죠. 하영을 향해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가 재빨리 옆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영에게 던졌죠.
하영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날아오는 소화기를 발로 정확히 찼습니다. 소화기가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벽 쪽으로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벽에 세게 부딪히며 폭발했죠. 하얀 가루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조직원들이 기침하며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졌죠. 15초. 단 15초 만에 15명의 조직원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하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석이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죠. 하영이 천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영이 천석의 팔을 뒤로 돌려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천석은 저항하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영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도 죗값은 치러야 해요. 아버지가 한 일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하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단호했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였죠. 국정원 특공대와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하영이 USB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미리 본부에 전송해 둔 것이죠.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한 요원들이 건물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국정원이다. 모두 무기 버리고 엎드려. 요원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아있던 조직원들이 항복했죠.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천석판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영 요원 무사합니까? 부상은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천석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요원들이 천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천석이 끌려가면서 하영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죠. 하영아, 아빠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어. 그것만은 믿어줘.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석이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죠.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유리가 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 자유야. 그래, 이제 끝났어. 진짜 끝이야. 두 자매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죠. 23년의 고통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천석판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천석을 포함한 조직원 30여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죠. 유리가 건넨 USB 메모리에 담긴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좌 파일, 납치 기록, 살인 증거, 모든 것이 명확했죠. 변호사들이 아무리 변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천석은 마지막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은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를 지켜봤죠. 천석의 눈에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는 국정원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이름도 생겼죠. 직업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기로 했죠.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는 게 평화로웠습니다. 조직에서 지낸 시간은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죠. 미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영은 구로를 찾았습니다. 23년 동안 늘 찾아왔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함께였죠. 두 자매는 나란히 걸으며 낡은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벗겨진 벽돌, 삐걱이는 철문, 녹슨 슬라이드 미끄럼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보육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80대의 원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죠. 하영을 보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영아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하영이 할머니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영을 꼭 끌어안았죠.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영아, 너 참 잘 견뎌냈다.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뉴스에서 봤어. 조직을 무너뜨렸다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할머니는 하영을 키워준 은인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하영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없었다면 하영은 지금의 하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영이 유리를 할머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리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예요. 할머니가 유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유리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혹시 동생? 하영이 내가 어릴 때 늘 말하던 그 동생? 유리? 네, 할머니. 제 동생이에요. 23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정말 기적처럼요. 하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유리도 꼭 끌어안았죠. 세상에 정말 기적이구나. 하영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아니 매일 밤 너 이름 부르며 울던 아이였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죠. 낡은 철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겹게 들렸죠. 유리는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녹슨 슬라이드 미끄럼틀 앞에 섰죠. 놀이터에는 시소도 있었고 철봉도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되어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유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영이 보육원을 떠날 때 원장 할머니가 복사해준 사진이었죠. 5살 하영과 2살 유리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유리의 머리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 사진 속 우리 정말 행복해 보여. 걱정도 없고. 유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영이 다가와 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래,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아빠도 있었고 우리 둘도 함께였으니까 두려움도 없었지. 언니나 이제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 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유리가 하영을 돌아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하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함께. 절대 떨어지지 말고.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한 달 뒤 하영과 유리는 구로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구역이었죠. 낡았던 골목은 깨끗한 보도블록 길로 바뀌었고 빛바랜 건물들은 새하얀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건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자매는 재개발이 완료된 구로의 새 골목을 걸었습니다. 깨끗한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고 가로수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죠. 예전의 낡은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곳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두 자매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의 오른손과 유리의 왼손이 꼭 맞닿았죠.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23년의 긴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두 자매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